안녕하세요. 공정과 편파 사이 편향독서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어서 퇴근하자마자 좀 일이 늦게 끝나서 바로 싱잉볼 명상 수업을 도서관에 갔다가 집에 와서 뽕이뽕고 초우리를 산책을 시키고 지금 앉으니까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 지금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니까 목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 좀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5월에 읽은 5월 월간 독서는 비문학과 문학을 따로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5월에 읽은 비문학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오늘은 5월에 읽은 문학 소설 3권 좀 소개해 드려 볼게요. 첫 번째 책은 에밀 졸라의 제르미날입니다. 에밀 졸라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소설가인데 프랑스 제2 제정기의 프랑스 사회를 루공 지방과 마카르 집안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묘사한 20권으로 구성된 루공 마카르 총서로 유명합니다. 제르미날은 루공 마카르 총서 중에서 이 노동자들의 계급 투쟁을 다룬 소설로 이 에밀 졸라의 대표적으로 꼽히기도 하는데 목로주정과 함께 이 시대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을 너무 사실적으로 잘 그려낸 수작이에요. 프랑스 제2제정은 2월 혁명 이후 대통령이 된 루이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독재 정권을 잡고 이 황제 자리에 오른 시기로 1851년부터 1871년까지입니다. 이 시대 프랑스는 좀 겉으로는 민주주의가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였지만 이 나폴레옹 3세의 철권동치로 집회 표현의 자유도 없고 언론은 검열당하고 의회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고 야당은 아예 아무런 힘이 없고 이에 대한 불만을 나폴레옹 3세는 경제 변형으로 덮기 위해서 이 상인 계급을 보호하고 토목사업 등을 비롯해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또 파리시를 재개발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요. 그동안 뜸했던 식민지 개척, 대외 팽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요.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이 출간된 게 1848년인데 프랑스 역시 이 시기 좀 노동운동이 활발해지고 1864년 전국적으로 파업이 확산되면서 노동조합이 생기고 1872년 이 파리 코민으로 이어집니다. 제르미날은 1884년 실제로 일어났던 이 앙장 탄광의 파업을 보고 탄광 생활의 비참함을 느낀 노동자들이 좀 파리 코민에 참여하게 되는 과정을 그리기 위해서 에밀 졸라는 소설을 구상하게 됐고요. 제르미날이 씌워진 시기는 1884년이고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은 파리 코민이 일어나기 전인 1866년입니다. 주인공 에티엔은 철도 작업장에서 책임자의 뺨을 때려서 해고를 당하고 일자리를 찾아 떠돌다가 우연히 몽수 탄광에서 일자리를 얻게 돼요. 수경에서 케이지를 타고 이 544m의 갱 속으로 들어가서 좁고 어둡고 숨쉬기조차 힘든 환경에서 탄핵해서 강차에 옮기고 이 강차를 운반하는 일까지 하는데 목숨을 걸고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강부들을 보면서 에티엔은 일을 그만두고 떠나야지 했다가 우연히 이제 떠나지 못하고 계속 남아서 강부로 일을 하게 됩니다. 에티엔이 일하던 첫날에 그 에티엔에게 강차를 미는 일을 좀 가르쳐준 왜소한 소년이 있었는데 소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소년이 아니라 카테린이라는 여자아이였어요. 즉 여자였지만 능숙하게 강차를 미는 카테린에게 좀 에티엔은 묘한 호기심과 이성적인 감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샤발이라는 강부가 이제 카테린에게 계속 찝쩍거려요. 여자 강부들은 육체적으로도 힘든 일을 하면서 남자 강부들의 성추행과 성폭행까지 감당해야 되는데 그냥 남자 강부가 한 여자를 찍어서 제 관심 있어, 좋아, 추행하고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면 여자 강부는 굉장히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아왔던 부모 세대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몸을 내주고 남자 강부를 받아줍니다. 카테린 역시 에티엔에게 호감이 있지만 이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샤발을 거절하지 못하고 샤발의 애인이 돼요. 카테린의 가족은 아버지 마웨, 할아버지 본모르, 카테린, 아들 둘까지 6명의 탄광에서 일하지만 이 생계를 유지할 돈조차 벌지 못해서 식료품점에서 큰 빚을 지고 있어요. 그런데 회사는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강부들의 임금을 깎고 강부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설치하는 갱목비까지 강부들에게 떠넘기려고 합니다. 에티엔은 회사의 이런 착취적인 구조에 눈을 뜨게 되고 강부들과 함께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파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파업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에테린과 카트린은 과연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제르미날은 가독성도 좋고 몰입감이 너무 좋아서 한 번 읽기 시작하면 손에서 책을 놓을 수 없는 소설이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자꾸 분노하게 되거든요. 분노하게 되는 지점이 저는 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계급 차이, 불평등, 지독한 가난입니다. 이 강산에서 하는 일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고, 뭐 여자들이나 아이들까지 온 가족이 종일 어두운 갱 속에서 일을 하지만 그렇게 번 돈으로 생계조차 이어가질 못해요. 뭐 일을 나가기 전에 먹을 빵도 없고 마실 커피도 없고 뭐 삶은 양배추 잎으로 허기를 채우기도 하는데, 자본가들이 이 시절 이렇게 좀 쌓은 부가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얻은 것임을 좀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들이 많아요. 이 강부들의 삶과는 또 대조적으로 부르주아 계급, 이 자본가 계급의 생활 모습들을 이렇게 같이 보여주는데, 소설에서 그레고아르 부부가 나오는데 좀 어렵게 얻은 딸 세실과 함께 강부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굉장히 선량한 착한 자본가 계급이에요. 그레고아르 부부의 재산은 18세기 강산 채굴권으로 석탄 회사들이 막 생기기 시작할 무렵에 이들의 조상이 좀 사모은 주식의 배당금에서 나오는 다 그런 수입이거든요. 일하지 않지만 주식으로 불로소득을 얻은 이들의 삶은 좀 너무 평화롭고 따뜻하고 화려합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을 막 대놓고 욕할 수가 없는 게 선량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이 카트린의 엄마인 리마웨가 아이들을 데리고 그레고아르 부부에게 구걸을 하러 가는데, 이 그레고아르 부부는 이들에게 좀 화려하고 예쁜 옷을 주거든요. 이들이 원하는 거는, 리마웨가 원하는 건 아이들과 먹을 수 있는 식료품을 살 수 있는 돈 조금이나 좀 먹을 수 있는 식료품 조금인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화려하고 예쁜 입지 않는 옷을 주는 거예요. 이 자선이라는 게 결국 가진 사람들, 자본가 계급의 자기만족으로 표현이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결국 어쩌면 악보다 무서운 게 무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두 번째로 분노했던 지점은 이 이중으로 착취당하는 여성들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갱 속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인데 남자 강부들에게 성희롱과 성추행까지 당해요. 파티가 있는 날이면 마음에 드는 여성을 끌고 가서 남자 강부들이 그냥 성관계를 갖고 내 여자다 이런 식이거든요. 고되고 힘든 노동을 하다 보니까 이 힘듦을 여자들을 추행하고 폭행하고 뭐 이렇게 풀어요. 그러다 보니 강부들이 모여 사니 강산촌은 성적으로 되게 문란합니다. 뭐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요. 카트린의 애인인 샤발도 카트린이 아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다가 에테린이 관심을 갖는 게 보이니까 강제로 관계를 맺고 애인 행세를 하고, 에테린이 카트린의 집에서 이제 하숙을 하게 되거든요. 카테린이랑 에티인이 바람을 핀다는 이유로 뭐 자신의 집으로 카트린을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좀 잘해주면 상관이 없지만 또 온갖 폭언과 폭행을 서슴지 않아요. 이 시점에서 진짜 화가 너무 나거든요. 그런데 여자들은 이 윗세대 분들 역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온 걸 너무 자연스럽게 봐온 거예요. 저항하지도 못하고 당연한 순리라고 그냥 포기하고 체념하고 받아들입니다. 이 지점이 너무 마음 아프죠. 에미 졸라가 물론 좀 가장되게 묘사한 부분도 있겠지만 여성에 대한 여러 폭력들이 너무 당연하게 펼쳐지는, 받아들여지는 부분들이 너무 화가 나기도 하면서 좀 너무 슬프기도 한 장면들이었어요. 세 번째 분노 지점은 동물 학대인데요. 에미 졸라는 소설에서 이 갱 속에서 착취당하며 일하는 강부들을 동물로 비유해서 좀 많은 부분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갱 속에서 착취당하는 동물, 말이 등장합니다. 바타유라는 말인데요. 지하 갱 내에서 10년간 강차를 끄는 일을 해온 백마예요. 바티유는 갱 속에 있는 마구간에서 10년 동안 햇빛 한 번 보지 못하고 강차를 끄는 일만 계속 반복합니다. 바티유 말고 나중에 다른 말을 한 명 더 데리고 오는데, 이 말은 갱 속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죽거든요. 이 장면이 너무 슬퍼서 진짜 펑펑 울면서 책을 봤는데, 산업혁명은 우리 인간에게 편안한 삶을 선물했지만 이 인간 이기주의가, 인간 중심주의가 비인간종에게 너무 잔인하게
노동자에게 폭력을 행사를 하잖아요. 살아있는 동물도 기계처럼 대하고 여기서 확장되면서 살아있는 노동자도 동물처럼 기계처럼 대하게 되고 진보란 과연 무엇이고 좀 잘 사는 건 무엇인가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한 책이기도 했고요. 마르커스는 정신적 요소들은 이 물질적 토대에 의해서 규정되기 때문에 뭐 잘못된 사회적 관계나 물질적 토대를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을 통해서 개혁해야만 모두가 평등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제르미날은 왜 물질적인 토대가 인간의 정신을 규정지을 수밖에 없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소설이고요. 왜 프롤레타리아의 그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당위성, 혁명 전야를 좀 너무 잘 보여주는 소설이었어요. 제르미날의 뜻은 프랑스 혁명 당시 개정한 이 공화달력의 7번째 달로 3월 21일부터 4월 19일까지 이 싹트는 달을 의미하거든요. 노동자들이 억압과 착취를 깨닫고 저항하기 시작하고 노동운동이 싹트는데, 그래서 이 소설을 희망적인 소설로 얘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전혀 정말 하나도 희망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소설이기도 했거든요. 소설이 배경이 되는 1860년대와 지금 2024년에 달라진 게 뭐가 있는지, 이 계급적 불평등과 착취는 여전하고 오히려 우리 노동자를 착취하는 방식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더 복잡하게 꼬이고 숨어버려서 착취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뭐 어쩌면 그때보다 더 나빠진 사회 같기도 한데, 오랜만에 서사의 힘을 정말 제대로 느낀 소설이었고, 에밀 졸라가 이렇게 대단한 작가인 줄 몰랐어요. 앞으로 제 영상에서 좀 에밀 졸라의 소설을 좀 자주 소개해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취향 저격당한 책이었어요. 이번 책은 올해 대작으로 읽고 있는 태백산맥 사건입니다. 저는 우리 역사에서 이 해방 이후 미군정 3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는데, 우리의 힘으로 해방을 맞지 못했기 때문에 친일을 제대로 정산하지 못했고, 또 국가나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바라기보다는 뭐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켜도 되고 나쁜 짓을 해도 잘 살 수 있고 또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심이 좀 발로된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태백산맥을 뭐 좌파 소설이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사건까지 읽으면서 느낀 건 해방과 미군정 3년이 물론 뭐 6.25 전쟁 이야기까지 나오지만 이런 역사적 사건들이 우리 현대사를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 우리 국민들의 기본적인 정서를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를 이렇게 좀 고증하는 소설로 느껴졌어요. 정희진 선생님의 매거진 공부에서 정희진 선생님이 정병준 역사학자님의 그 미군정 3년에 대해서 얘기하신 부분을 소개해 주신 적이 있는데, 우연과 우연이 겹치고 혼란과 혼란이 엉키고 불행과 불행이 짝을 지어 현대 한국을 파국으로 몰고 갔다. 일본의 패배로 해방되고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할 통치된 것이 이유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세력들, 정파들, 파벌, 기독교 세력 등등 한국인도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 나갔다. 알려지지 않은 행위자들이 존재했다. 태백산맥 사건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많은 세력들, 정파들, 기독교 세력 등등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뭐 친일을 하다 해방이 되자 이 도망 다녔던 친일 순사들이 미군정이 친일 세력을 다시 채용하자 다시 친미 반공 세력으로 재등장하고요. 소작농을 차치하는 지주, 또 자파에 가담한 가족에게 소작을 주지 않겠다고 하니까 뒤로 연주를 이용해서 소작을 받아내는 동일한 이제 똑같은 소작인데, 수도권은 교회가 너무 많아서 이제 더 이상 수익 창출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별교까지 내려와서 교회를 짓겠다는 목사, 자신들의 이익대로 군대를 좀 움직이려고 하는 기득권 등등 여러 사람들의 이익이 부딪히고 있는 게 너무 잘 묘사되어 있고요. 반대로 또 농민들의 굶주림도 너무 잘 묘사되어 있어요. 이 먹을 게 없어서 술도가 앞에서 술 찌꺼기를 얻어먹고 이 술에 취해 다니는 아이들도 등장을 하고요. 진달래꽃을 아무리 따먹어도 배는 부르지 않고 이 밤새 설사만 했다는 서러움을 좀 시로 표현한 농민의 아이도 등장을 합니다. 이 농민들의 굶주림이 농민들이 부지런하지 않아서 뭐 게을러서가 아니라 소작제도의 착취적인 구조 때문이라는 건, 그래서 빨치산인 염상진이 지주들에게 빼앗은 쌀을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좀 이런 장면이 빨치산을 너무 미화하는 게 아니냐, 좀 잘파 소설로 익히게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좀
이승만도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전에 토지개혁을 주장하고 이승만 정부에서도 토지개혁을 하겠다라는 주장은 계속해서 폈잖아요. 이 소작주대 불합리한 구조를 이승만 정부에서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사건은 이 반민 특위의 시작을 또 알리면서 끝이 나거든요. 이번 사건을 읽으면서 태백산맥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내가 과연 태백산맥을 완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태백산맥의 시대적 배경은 1948년 여수 반란 사건 이후부터 1953년 6.25 전쟁이 끝난 시기까지거든요. 이제 반민특위가 나오는데 보도연맹 사건도 나올 테고 6.25 전쟁도 나올 테고 또 좌파 척결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 그냥 평범한 민중들의 우리나라 군인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희생당했잖아요. 갈 길이 너무 먼데 내 심장이 좀 버텨낼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요즘 임철우 작가님의 100년 여간 읽고 있는데, 이 소설이 4.3 제주항쟁부터 보도연맹 그때 사건까지 이야기인데, 이걸 읽으면서도 지금 심장이 무너져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도 좀 용기를 내서 피하지 않고 우리 현대사를 제대로 직시하는 시간을 태백산맥을 통해서 꼭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김원일 작가님의 마당 깊은 집입니다. 요즘 도서관을 다니면서 이 책장을 자주 구경하다 보니까 클래식, 고전이라고 할 만한 한국 소설을 좀 너무 많이 못 읽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이 좋은 한국 소설을 찾아서 좀 꾸준히 읽어보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마당 깊은 집은 대중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소설이라서 드라마로도 만들어져서 방영이 됐고, 대구 약정골목에 그 문학 체험 전시 공간도 있다고 해요. 이 소설은 해방 이후인 1954년 4월부터 1년 동안의 그 대구 장간동에서 살았던 시절을 재현한 자전적 소설인데요. 소설의 주인공인 길라미는 전쟁 중 가족과 떨어져서 고향 진영 장터거리에서 불목하는 일을 하다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구 장간동에 살고 있는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해요. 마당 깊은 집에는 좀 떼돈을 벌고 있는 주인집 외에 아래채에 4가구가 세를 들어 살고 있는데, 개성에서 피난을 온 개성댁, 철원에서 피난을 온 상위 군인, 평양에서 피난 온 평양댁, 그리고 길라미네 가족이에요. 길라미네 가족은 이 삭바느질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어머니, 학교 다니는 누나, 몸이 약한 동생, 또 길라미까지 4인 가족입니다. 길라미의 어머니는 길라미가 집의 장손이기 때문에 좀 강하게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데리고는 오지만 바로 중학교에 입학시키지 않고요. 1년 동안 신문을 팔으면서 한번 버티면서 살아보라고 합니다. 이게 길라미는 우리 엄마가 새엄마가 아닌가? 나는 친아들이 아닌 게 아닌가? 어머니가 학대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소설은 길라미의 시선으로 이야기하는 1인칭 소설인데요. 이 길라미를 통해서 전쟁 이후의 가난과 이념 논쟁, 계급 격차, 이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가려는 다양한 사람들의 욕망, 그럼에도 점점 더 커지는 불평등, 이런 걸 너무 잘 그려낸 소설이고요. 이 소설의 마지막에 실린 이 평론글을 보니까 신문파리 소년에서 소설가로 성장하는 주인공의 성장 소설로도 보고요. 아버지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이 아들을 강하게 키우려는 어머니와 주인공의 불화,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하는 소설로도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따뜻한 소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는 이 소설이 좀 너무 마음 아픈 소설이었어요. 이 여름 장마철 태풍 때문에 삭바느질 일감이 떨어지자 이 길라미네 식구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거든요. 소설에는 길라미 가족들의 굶주리는 상황이 너무 자주 잘 묘사되어 있는데, 반면에 주인집 가족들은 굉장히 부유하게 살아요. 아들의 유학을 위해서 미군까지 초대해서 거대한 파티, 스탠딩 파티를 열기도 하거든요. 이 계급 격차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너무 커서 분노하게 되기도 하고, 이 추운 겨울에 집주인 그 할머니가 아들 손주에게 공부방 하나를 내줘야 된다면서 갑자기 새들어 사는 사람들 중에 한 가구가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겨울이 지날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이제 세입자들이 애원을 하는데 집주인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길라미의 어머니는 길라미에게 이 신문살이를 시키면서 세상살이가 얼마나 어려운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이 생존 경쟁에서 이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가르치려고 해요. 이 집안의 기둥이, 장손이니까 기둥이 되려면 정직과 성실만으로,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 탐욕, 교활, 언변 뭐 이런 것도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일제 식민시대와 해방 이후 그리고 전쟁 이후에 굶주리는 게 일상일 정도로 다들 너무 힘든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능력주의 등이 좀 우리의 기본 지배 정서로 자리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이 좀 따뜻한 소설이라기보다는 너무 냉정하고 무섭게 느껴졌는데, 좀 어쩌면 자본주의 시대에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능력주의가 디폴트 값이고 화합, 연대, 협력 뭐 이런 게 좀 노력해서 성취해야 하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게 된 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5월에 읽은 책 3권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주부터는 월간 독서 콘텐츠를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제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그런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월간 독서 영상이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월간 독서가 아니라 좀 주간 독서로 이번 주에 어떤 책을 읽었는지 이렇게 좀 다르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다음 주부터 조금 더 알찬 리뷰 영상으로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정과 편파 사이 편행 독서였고요. 힘찬 6월 보내시길 바랄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